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감히 한국 재벌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는가? 요 감히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맨 앞에다 달았어요. 누가 한국 재벌들을 향해 감히 돌을 던지려 하는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감히 한국 재벌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는가? 제가 196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석사과정인데 사학과 서양사학 전공. 그래가지고 김강명 선생님 그때 이거 초대장 ROTC 초대장. 저도 꼭 여기가. 그때 ROTC 훈련. 예. 그런데 그 사과의 서양사 교수는 민석공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버드 대학에 1년차 이렇게 이제 연구차 이제 가셨어요. 그러다 한 학기인가 또 늦춰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되니까 서양사 대학원 서양사 전공 교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강사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때 얘기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원로 선생님들한테 제가 다 2년 동안인데 한 학기씩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듣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강대학의 미국사 전공을 하시는 이제 이보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보영 선생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90몇인가 그렇게. 이보영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대학원 시간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한 2~3명 놓고서 책 한 권을 줍니다. 이거 그냥 한 학기 동안에 이거 읽고서 한번 발표하라. 그래서 발표하면 이제 학점 따고 그랬어요. 말이 그렇죠. 한 학기 동안에 그 책, 이게 두꺼운 걸, 영어로 된 거를 이제 읽고서 발표하려면 내내고 준비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저한테 떨어진 게, 미국인 경제 역사가가 쓴 미국의 재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딱 제가 읽어서 발표를 한 2시간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내가 이제 또 들었으니까 내용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의 무슨 책인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호프란이라고 하는 경제사관인데 미국의 유명한 분인데 호프란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작년인가 이보영 선생님한테 같이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 그 당시에 그때 선생님 꼭 호프란 무슨 책 내용 어쩌니까 이보영 선생님도 그럼 나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964년에 제가 발표를 했으니까 1964년 그 직전에 그 직전에 한 3~4년 전에 나온 책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961년에 이제 나온 미국의 기업의 역사. 이제 영어로는 entrepreneur history라고 그래요. 기업의 역사. 미국에는 기업, 재벌, 여기 기업이라면 재벌인데, 재벌들만
연구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벌들의 역사를 안트로프레니어 히스토리, 재벌의 역사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 (1961년에) The Age of Enterprise. Enterprise는 기업 아닙니까? The Age of Enterprise. 기업의 시대라고 하는 책. 61년에 나온 거.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있고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기업의 그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의 특색이 뭐냐면 그 코크란이 이제 그 경제사학으로서 유명해가지고 1972년에 아메리카 그 미국의 역사학회 회장도 지내고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코크란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면으로 이제 봤다는 거예요. 또 그 문화면과 앞에 사회라고 하는 거를 덧붙여가지고 사회 문화면으로 재벌을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봤다. 그렇게 이제 좀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냐? 아주 또렷하게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재벌들이 많다. 카네기는 뭐죠? 철강, 포드, 자동차, 록펠러, 모르겠어요? 석유죠? 석유. 그 다음에 또 많죠?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요 재벌이 (60, 70년대) 미국의 GNP라는 게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GNP가 유럽의 GNP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나도 처음 들어가서 놀랐는데 하여튼 그럴 때 그때까지 그 재벌들이라는 게 이렇게 커가는데 독점하고 과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독과점이라고 그러죠. 독과점. 이렇게 독과점을 하는데 요 독과점 할 때에 재벌들이 반해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해적질은 바다에서 막 도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절반짜리 해적과 같았다. 세미 파이리트. 세미는 절반, 파이리트. 해적. 저기 미국의 프로야구 팀에 이렇게 보면 해적이라는 그 이름이 있거든. 야구단이죠. 뭐죠? 강정호가 있던. 뭐 했던 해적. 뭐 깃발도 해적 깃발 가끔 야구할 때 보면 해적 깃발도 나와서 그런가 했던 그 해적이라는. 그런데 반해적이었다. 아주 그러니까 64년은 36년에 20년 55년 전이죠. 64년이면 그렇죠. 제가 그 발표할 때 그 기억은 아주 생생해요. 반해적이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록펠라의 얘기를 이제 들겠습니다. 록펠라가 석유왕 아닙니까? 그러면 유전에서 석유를 이제 뽑죠. 뽑아가지고 이걸 뭐 정리해가지고 이제 도시로 이제 보냅니다. 도시에 보내면은 미국에는 이제 철도라는 게 민영이죠. 민영. 그 철도에 이제 그 석유를 실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 내려가면 또 이제 각 가정으로 뭐 각 공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운송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록펠라 쪽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 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요거 좀 어떻게 운송비 안 드는 방법이 뭐 있겠냐?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땅 뭐 뺏으면 된다. 어떻게 뺐느냐?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예요. 날아가는 게 민영화. 철도가 있으면 그 옆에 철도를 놓기 시작합니다. 새로 뚝딱뚝딱 철도로 레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민영 그 원래 철도로 보고 우리한테 넘겨라. 누가 넘기려고 그러겠어요? 안 넘기죠? 좋다.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넣으면은 민영이 철도는 기존 민영대로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반해적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점 과정을 싹싹싹싹 아주 그냥 잘 진행해가지고 재벌이 이제 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럼 미안하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아,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본 재산 이거를 좀 일부는 사회에 기부한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문화재단이라는 거예요. 문화재단. 뭐 포도재단에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많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포도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단 문화재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시부터 많이 이제 유학 가게 되고 그래요.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00년에 제가 강의를 딱 하고 나서 이게 코크란이 재벌을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는 반해적으로 봤는데 문화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이거는 재벌들이 좀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재벌들에 대해서 좋은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없었어요. 1960년에 우리나라 재벌 없었어요. 64년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이 현대건설이니 뭐 대우 뭐 이렇게 조금 이따 생기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 현대 뭐 하면은 정주영 사장이죠. 정주영 사장이 일요일 날에도 뭐 와서 이제 직원들 독려하는 거 친구가 저번에 정주영이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김우중이는 나이가 뭐 한 2살 위인가? 그런데 1967년에 500만원 가지고 대우시럽을 만들어요. 500만원 가지고 대우시럽. 그 대우시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발이에요, 가발. 가발 수술을 해가지고 크기 시작한 거예요. 1967년에 그 대우시럽을. 그런데 제 사가 동네 이제 김부중에서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사가 이제
경기 고등학교 출신 안 했어요. 이종문이라고 지금 이제 별세했는데 이종문이가 뭐 동양사 공부한다고 했더니 김우진이가 올려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고 그래가지고 그 대체로 과장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 우리나라 재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여튼 재벌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반해적질 했지만 커가지고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979년도 초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전에 이제 4년 반 동안은 공국대학교 교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1987년에 이렇게 보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병철 선생님 하고 신문부터 양록이 나옵니다. 양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병철 선생님 말이지 이렇게 보니까 1년이나 2년마다 회사를 하나씩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이게 뭐 서양사 교수가 돼가지고 서양사 논문 하나 쓰려면 3, 4년 걸리고 지금 쉽게 쓰지만 그때는 어려웠어요. 3, 4년마다 막 논문 하나 쓰느라고 그냥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병철 선생님이 1년이나 2년마다 회사를 하나씩 만들었다고요. 이게 문호발식 회사라는 겁니다. 문호발식. 이게 이제 독과점 뭐 하는 과정인데 미국의 재벌들 그런 독과점에 그거랑 마찬가지. 문호발식이라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하여튼 뭐 해가지고 하여튼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발식으로. 지중해에 가면은 사람 크기의 문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상당히 무섭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어라는 건 낙지보다 좀 큰 거를 생각해봐. 하여튼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아무리 문어발식이라 하더라도 1, 2년마다 회사를 하나. 이거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탄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재벌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이제 청문회 스타로 이제 뜨는데 그게 정주영 현대그룹 총수회장 정주영을 불러다 놓고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이제 떠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노무현이가 정주영이 보고 뭐라고 공격하고 하는 거를 보고서 제가 노무현은 저거 틀렸다. 저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 왜 뭐 뇌물 바치고 뭐 하냐고 막 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달라니까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달라니까 줬다고. 정주영이가 오직 정치하는 녀석들은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정주영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인가 얼마 전에
삼성의 지금 부회장이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나이는 51살인가? 54살인가? 1968년생인데. 68년생이면 54세? 51세? 2세? 근데 뭐, 전에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옥살이 하다 좀 나왔죠. 근데 다시 대법원에서 해가지고 고등부로 보내다가 다시 이제 재판을 받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구글에 가서 두분 다 나눕니다. 그 부장판사 이름이 누군지, 그 관계가 어떤지 하는데, 그 판사가 이재명을 딱 세워놓고서 한다는 얘기가, 삼성 이건희 회장은 51살에 삼성 신경영이라고 하는 생각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당시 지금 51세인데 같은 나이인데 지금 갖고 있는 삼성 신경영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사서들 이제 언론에서는 저거 웃기는 거다. 판사가 재판이나 하면 되지 무슨 경제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그러냐.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전에 50배속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박근혜가 얽혀가지고 적폐 청산자고 이렇게 하는데 56억인가? 근데 말 3마리를 승마입니다. 승마. 말 3마리를 줬다고 또 뇌물로 줬다고 그래가지고 30억이 덕도 하다 86억. 그 86억이 이렇게 붙으면 재판 결과는 유죄로 나오기가 이제 그전에 달리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삼성의 후계자로서 그걸 청와대에 좀 이렇게 좀 도움 받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뇌물로 바쳤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말세마리 이런 게 뭐가 필요하고 아니 이재명의 재산이 삼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말세마리 그리고 삼성 후계 부동은 삼성 쪽에서 이건이랑 이렇게 알아가지고 정할 거지 무슨 재판할 성질을 그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말이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는 정경유착 때문에 된 겁니다. 자꾸 정경유착은 나쁜 것만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경제학은 원래 폴리티컬 에코노미예요. 정치 경제학이에요. 경제에 정치가 빠지면 됩니다. 폴리티컬 에코노미예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 이게 심했냐? 전두환이가 딱 이제 통치자가 되는데 부산에 이렇게 보니까 부산에 국제상사에 양준모인가요? 양준모에다가 돈을 안 갖다 바친다 이거예요. 손 좀 봐. 그래가지고 저 국제상사 날라가지고 양준모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치 경제 정치 경제가 오늘날의 스포츠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 우리나라 이제 오늘 20세기, 21세기 초에 와가지고 우리가 10대 강대국에 속하게 되고 수출국 뭐 5, 6위, 7위 이렇게 된 게 뭐 공연이 되는 줄 아세요? 스포츠의 공이 상당히 커요. 1988년 올림픽 대회 이거 큰 겁니다. 세상에서는 올림픽 때 통해서 코리아 알게 됐죠. 2002년에 월드컵 이걸 해가지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의 그거 원래 뭔가 서울 뭐 올림픽 대회 할 때 정주영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 해가지고 올림픽 뭐 위원들한테 뭐 뇌물을 줬다고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1988년대에 올림픽 대회를 연다. 그거 우리 직접 중계방송 뭐 다들 만세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 또 이 스포츠와 재벌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축구는 누가 맡았어요? 현대에서 맡았어요. 현대. 전문적으로 현대 뭐 축구니까. 그 다음에 야구도 그렇고 배구, 핸드볼 뭐 이런 거 전부. 근데 삼성이 승마를 맡았습니까? 조금 더 큰 거 맡은 거 아닙니까? 승마 맡았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삼성도에서 세트를 준 거는 소유권은 우리 삼성이 갖고 있는데 그냥 소유권은 삼성 보니까 세트를 그냥 이거 타고서 승마 뭐 하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준 거는 뇌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삼성의 세계 굴지 재벌 아닙니까? 거기에 삼성에 고용되어 있는 그 근로자들 수십만 명이에요. 뭐 35만 명, 뭐 그렇다고 하는데 완전 수십만 명이에요. 그거 다 매개 살리고 이제 그런 게 삼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우중 얘기인데 제가 1982년도에 이렇게 갔더니 1967년에 가발 그걸로 뭐 시작하더니 1982년도에 동유럽 쪽 이렇게 갔더니 동유럽은 김우중 그냥 배우 열풍을 부르더라고. 그 당시에. 그럼 김우중이 문어발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세계 뭐 제2의 우리나라 재벌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국가은행에서도 좀 비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컸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대통령은 그 김우중이 말할 때 대통령 김대중이었어요. 김대중 뭐 김우중이 정경련 회장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잘 이용해 먹던 나중에 퇴임시키더라고. 그리고 오늘 또 며칠 전에 또 부작용 이렇게 회장 명예회장이 또 결재했더라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간 거는 박정희가 박태준이 한테 코철 맡겨가지고 코철 확 지금 세계의 강철 생산국 5위입니다. 5위.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코리아예요. 러시아도 저리 밀어내서. 박태준이 공유예요. 그러면 뭐 무슨 뭐 그때 무슨 이병철 뭐 정주영 뭐 박태준 뭐 김호중 뭐 또 정찬은 박정희 이 사람들만의 공로로서 오늘날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처음만에 제가 1960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대요. 64년에 졸업했어요. 대광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 대학교 가고
연대고대 많이 들었는데 연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고대도 들어가고 이 친구들 그때 졸업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하다가 미국에 가고 뭐 유럽에 가고 그래가지고 굴지에 준세물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준세물들에 그리고 무슨 뭐 독일에도 뭐 간호사 광부로 가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일 보고 베트남에 가서 월남전에 참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다 같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벌들이 크는 거하고 제 생애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재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한국 재벌에 대해서 관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선택붙이라도 고등학교 가서 육법 전사 가지고 그때 검사가 돼가지고 한 거지. 그러면은 요거를 옛날에 그 로마의 키케로는 법정에서 연설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키케로 하고 뭐 유명한 말을 많이 했다고 떠드는데 키케로는 나의 그 사람들 믿지 않는다. 왜냐? 그 사람들 내의 그 법정 구경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그런데 괜히 말만 떠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 로마에는 포이니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가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제2차 포이니 전쟁, 이거를 이제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한니발은 스페인에서 이제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코끼리떼를 몰고서 이제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얼마나 그 코끼리떼들한테 당했는지 몰라요. 한나이 전쟁에서 수만 명이 로마군이 죽고. 이게 한니발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리스 장군이 지연작전에 말려가지고 결국 이제 기원전 202년에 짜마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한니발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짜마전투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요즘에 터키 쪽입니다. 에페소스 쪽에 이제 그쪽에 가서 살게 되는데 하루는 그 지방의 유지가 한니발을 저녁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가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앉아가 되는데 그때에 철학자 한 사람이 포르미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처럼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르미오가 앞에 이제 한니발 장군하고 여러 사람이 수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장군은 총사령관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전술은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장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철학자는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한니발 장군한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 참 재밌는 연설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니발이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늙은이들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렇게 미친놈 중에 미친놈은 처음 본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해야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척하고 얘기했다가는 망신당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말장난에 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내가 그 교양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저는 이제 2015년에 유엔 연합에서 세계 5위 수출국이었죠. 그래서 2016년 연관고에서 6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수출국은 7위라고 그래요. 7위.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은 11위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50년까지는 제4차 로봇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7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병행되어가지고 2050년에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들 중에서 최첨단 경제 선두 그룹에 최소한 10위권에 머무르려고 한다면은 제 결론입니다. 자본주의에 꽂힌 재벌들,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전 국민이 올인해가지고 전력 투구해가지고 도와줘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이거는 유럽의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이거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국가 부도로 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중도 좌파의 유럽권은 다 망하고 원래 공산주의 이것도 다 망하고 남은 게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자유상한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재벌들에 대해서 재벌들을 자꾸 밀어줘야 된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한국 재벌들에 대해서 도를 던지려고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는 한반도의 절반, 지금은 절반이고 인구는 5천만 조금 넘는,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와 국민들 중에 이렇게 40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이렇게 경제는 뭐 5, 7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비약적으로 정말 경이적인
성장을 한 나라는 유일무이한다. 대한민국만 해도. 대한민국 정말 위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이 정도로만 계속 10년, 20년 뭐 그냥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